분배 법칙을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분자는 우리가 분자, 분모할 때 썼었고, 배자는 택배나 배달할 때 쓰는 배자입니다. 뭔가 나눠서 배달해준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을 줄여주는 연산이 곱셈이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4라는 식은 2 더하기 4를 3번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덧셈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덧셈은 순서를 바꾸어 계산해도 결과가 같은 연산이므로 이렇게 2는 2끼리 4는 4끼리 묶어서 더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를 3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3을 하고 4를 3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이렇게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줄이면 3이 2에 곱해져서 3 곱하기 2가 되고 3이 4에 곱해져서 3 곱하기 4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둘을 더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일반화시키면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와 같다 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3을 뒤에서 곱하면 마찬가지로 2 더하기 4를 3번 더해야 하고 2는 2끼리 묶고 4는 4끼리 묶은 다음 덧셈을 줄여서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3과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뒤에 있던 3이 2와 곱해져서 2 곱하기 3이 되고 3과 4가 곱해져서 4 곱하기 3이 나오면 이 둘을 더한 식과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일반화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을 파란색과 곱하고 또 노란색을 녹색과 곱해서 더한 값과 같다라고 쓰는 것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식입니다. 이 두 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a 더하기 b를 노란색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전개되는데 노란색을 파란색이랑 곱하고 또 노란색을 녹색과 곱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되는데 노란색 곱하기 파란색, 노란색 곱하기 녹색을 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뒷부분도 노란색 곱하기 파란색 더하기 노란색 곱하기 녹색이고 여기서 뒷부분 연산을 다 하고 더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지 않게 괄호를 묶어주고 더해줍니다. 그런데 어차피 덧셈은 분배 법칙을 쓰거나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성립하니까 그냥 괄호를 풀어줍니다.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할 건데 a 곱하기 a가 두 번 곱해져 있는 상태를 줄여서 a 제곱이라는 형태로 바꿉니다. a 곱하기 b는 ab, b 곱하기 a는 ba, b 곱하기 b는 b를 두 번 곱하라는 말이니까 b의 제곱이라고 줄여서 씁니다. 곱셈은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되니까 ba 대신 ab라고 바꿔서 써줍니다. 그러면 ab가 두 번 더해져 있으니까 2ab라고 쓸 수 있고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있는 분배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2 빼기 4를 3번 더했다는 식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2는 2끼리 묶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끼리 묶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되고 3 곱하기 2와 3 곱하기 4는 그대로이고 중간에 있는 연산이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바뀐 형태가 됩니다. 결국 간단히 보면 3이 2와 곱해져서 3 곱하기 2가 되고 3이 4와 곱해져서 3 곱하기 4가 되는데 가운데만 뺄셈이 있는 분배 법칙이 됩니다. 이걸 문자로 일반화하면 a 곱하기 b 빼기 c는 a 곱하기 b 빼기 a 곱하기 c다 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b 빼기 c 곱하기 a는 b 곱하기 a 빼기 c 곱하기 a다 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뒤에 묶여있는 a 빼기 b를 노란색으로 놓고 전개하면 다음과 같고 노란색 곱하기 파란색, 노란색 곱하기 녹색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를 노란색으로 놓고 분배 법칙으로 전개합니다. 똑같이 노란색 곱하기 파란색, 노란색 곱하기 녹색을 해주고 이 중간에 뺄셈이 들어가도록 전개해야 된다는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뒷부분도 그대로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주면 노란색 b 곱하기 파란색 a, 노란색 b 곱하기 녹색 b가 됩니다. 여기서도 각각의 연산이 모두 끝난 뒤에 가운데 있는 덧셈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괄호를 쳐서 계산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어차피 덧셈은 괄호를 묶거나 푸나 연산 결과가 같으니까 괄호를 그냥 풀어줍니다.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해주면 a의 제곱 빼기 ab 더하기 ab 빼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빼기 ab 더하기 ab는 연산을 하면 0이 되니까 결국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만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처음은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은 더하기 곱하기 빼기, 이제 마지막으로 빼기 곱하기 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묶여있는 a 빼기 b를 노란색으로 놓고 전개하면 노란색 곱하기 파란색, 노란색 곱하기 녹색입니다. 여기 뺄셈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노란색 곱하기 파란색, 노란색 곱하기 녹색, 또 노란색 곱하기 파란색, 노란색 곱하기 녹색. 가운데 뺄셈인 거는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앞선 연산 과정과 마찬가지로 계산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려고 괄호를 쳐줍니다. 그리고 빼기를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 곱셈을 생략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인데 괄호 앞에 덧셈이 있던 이전 연산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뺄셈이 있습니다.
이 뺄셈이란 게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b가 있었다면 곱셈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1도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a, b가 되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이 부호의 변경을 많이 놓치시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빼기 ab가 두 번 더해져 있으니까 빼기 2ab라고 쓰면 되고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 빼기 곱하기 빼기를 배웠는데 a 더하기 b를 두 번 곱한 식은 줄여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a 빼기 b를 두 번 곱한 식은 줄여서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이 세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분배 법칙을 반복하고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앞선 내용을 전개해 주셔야 합니다. 3년 동안 중학교에서 배울 수학의 목차를 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외우는 것은 이미 효과를 입증받은 학습법입니다. 중등 수학에서는 크게 수화연산, 문자화식, 함수, 확률 통계, 기하 이렇게 5개의 큰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소인수분해, 정수와 유리수, 문자화식, 1차 방정식, 좌표와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도수분포와 그래프, 기본도형, 작도와 합동, 평면도형의 성질, 입체도형의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중등 수학에서의 큰 파트는 수화연산, 문자화식, 함수, 확률 통계, 기하인데 우리 교과 과정의 순서는 이렇게 각 파트마다 조금씩 배우면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에는 수화연산을 이어서 배우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문자화식을 이어서 배우는 식의계산, 부등식, 연립방정식, 또 함수를 이어서 배우는 1차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2학년 2학기에서도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 부분인 경우의 수와 확률, 기하 파트에서는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어서 배우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제곱근과 실수,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대표값과 삼포도, 삼각비, 원의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목차를 써볼 때는 수학적인 연관성을 포함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로를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큰 파트만 보고 쓰시고 수화 연산 파트를 순서대로 쓰시고 이후에는 문자화식, 마찬가지로 나머지 목차도 써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외우게 되지만 그냥 여러 번 쓴다 정도로 편안하게 써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진도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쉽고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자연수를 제일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0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연수에 이렇게 더해서 0이 나오는 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런 수들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부르고 이런 수들을 통틀어 음의 정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연수 대신 양의 정수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렇게 양의 정수 0 그리고 음의 정수를 정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 체계에서 꼭 외워줘야 하는 정의가 있는데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0.1, 0.3 같은 소수나 2분의 1 같은 수들이 있는데 이런 수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중3 과정이 되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를 무리수라고 부르고 여기까지 모두 포함해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수를 허수라고 부르고 실수와 허수를 포함해서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복소라는 뜻은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부르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수체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자연수를 짝수와 홀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수를 약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1이라는 수는 약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수입니다. 소수는 정의 자체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 약수의 개수로 보면 2개인 수입니다.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들을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와 연결된 특징으로 분류해보면 1과 소수,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를 3번 더하는 것을 a 곱하기 3으로 표현합니다. 곱셈도 반복되는 경우 줄일 수 있는데 a를 3번 곱하는 식을 줄여서 a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덧셈을 줄이는 연산은 곱셈, 곱셈을 줄이는 연산은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이렇게 2의 세제곱은 8이라고 쓸 수 있고 각각 밑, 지수, 진수라고 부릅니다. 녹색 밑은 곱해지는 수이고 노란색 지수는 몇 번 곱해지는지를 나타내고 진수는 그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지수를 작게 쓰는데 이 지수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지수를 크게 보고 싶어서 다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배울 로그라는 약속입니다. 2의 세제곱은 8이라고 쓴 등식에서 지수를 크게 쓰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썼다는 신호는 줘야 하니까 앞에다가 로그라고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a라는 수를 b와 c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b와 c를 a의 인수
인수라고 부릅니다. 카레라는 요리에 당근과 감자가 들어간다면 당근과 감자를 카레의 재료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24는 6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는데 6과 4가 24의 인수이고 24를 6과 4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4는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6 곱하기 4를 6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24를 인수분해했다고 말합니다. 6은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24를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는데 2와 3이 모두 소수이면서 24의 인수이기 때문에 소인수라고 부르고 이 식을 24를 소인수분해했다고 합니다.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 2차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꼴로 나타내는 법을 배우는데 이렇게 식을 곱꼴로 나타내는 것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단원명을 잠깐 다시 보면 소인수분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제일 처음 단원인데 인수분해는 중3 때 배우게 됩니다. 소인수의 정의를 다시 보시면 어떤 수 A를 B와 C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B와 C가 소수이면 이라고 되어 있고 소수의 정의를 다시 보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는 결국 자연수만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렇게 수를 확장하는 파트인 수와 연산의 처음 단원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반면 인수분해는 중3 과정이고 그 뒤에 바로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을 곱꼴로 나타내는 인수분해를 배우는 것입니다.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값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이므로 8입니다.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값인 4입니다. 2를 1번 곱한 값은 2입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어떤 연산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곱하기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려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나누기 2일 거고 곱셈으로 표현하자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의 0제곱도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똑같은 규칙으로 2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의 0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인데 노란색을 보시면 3, 2, 1, 0까지 내려왔고 한 칸 더 내려오면 규칙에 의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이 3일 때도 해보면 3의 제곱은 9이고 3의 1제곱은 3입니다. 3의 0제곱은 몇인가 구하려면 3분의 1씩 곱해서 내려오면 되고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이 됩니다. 다른 수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일반화하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의 약수는 1, 2의 약수는 1, 2, 4의 약수는 1, 2, 4, 8의 약수는 1, 2, 4, 8 약수의 개수를 세보면 1은 1개, 2의 약수는 2개, 4는 3개, 8은 4개이고 마찬가지로 1, 3, 9의 약수는 각각 이렇고 약수의 개수는 1개, 2개, 3개입니다.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1은 모든 수의 0제곱이니까 1을 2의 0제곱으로 바꾸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이고 거듭제곱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는 1은 모든 수의 0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을 3의 0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수들도 3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지수와 약수의 개수의 관계를 보면 지수가 0일 때는 1개, 지수가 1일 때는 2개, 지수가 2일 때는 3개 이렇게 지수보다 약수의 개수가 하나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옆에 있는 약수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의 세제곱의 경우 2의 0제곱 즉 1부터 약수가 시작이 되니까 지수보다 하나 더 많은 약수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64, 2의 6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6 더하기 1인 7이 됩니다. 이번에는 소인수가 2나 3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와 3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0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구하면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3 곱하기 24, 4 곱하기 18, 6 곱하기 12, 8 곱하기 9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을 이렇게 쓰고 세로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제곱을 이렇게 씁니다. 각 칸에 가로에 있는 수와 세로에 있는 수를 곱해서 씁니다.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이제 두 번째 줄을 쓰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모든 칸을 채웁니다. 이 칸에 채운 수들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들인데 초등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 찾아놓은 약수들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의 0제곱과 3의 0제곱은 1이니까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은 1입니다. 2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3은 3의 1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4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6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72의 모든 약수를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표에 나와 있는 칸의 개수라고 할 수 있고 2의 0제곱이 있는 열, 2의 1제곱이 있는 열, 이렇게 2의 세제곱 때문에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4개의 열이 나왔고 행에는 3의 0제곱인 행, 3의 1제곱인 행, 3의 2제곱인 행 이렇게 3개의 행이 나왔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4개의 열이 나온 이유가 2의 세제곱 때문이고 2의 0제곱부터 2의 세제곱까지 총 4개로 보면 되므로 3의 세제곱의 지수인 3에 2의 0제곱부터 시작하므로 하나를 더한 4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3의 제곱도 지수인 2에 1을 더해서 곱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즉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 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2의 지수가 4니까 4에 1 더하고 3의 지수가 2니까 2에 1 더하고 5의 지수가 1이니까 1에 1 더해서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5 곱하기 3 곱하기 2는 30, 약수의 개수는 30이 됩니다. 더 복잡한 수도 소인수분해만 되어 있으면 지수에 각각 1씩 더하고 곱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수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약수의 합이라는 거는 이 칸에 들어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하면 되는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묶으면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3의 0제곱으로 묶어주면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도 묶으면 앞부분은 똑같이 묶이고 곱하기 3의 1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3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분배 법칙으로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24와 36 그리고 30을 2로 나누면 12, 18, 15가 나옵니다. 또 3으로 나누면 4, 6, 5가 나옵니다.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세 수 모두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누면 됩니다. 24, 36, 30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이 됩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두 수의 약수만 공통되어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2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이미 배우신 것처럼 니은자로 다 곱해줍니다. 이번에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고 36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3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입니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각 소인수마다 지수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지수를 쓰면 됩니다. 2라는 소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지수는 1이므로 2의 1제곱, 3이라는 소인수에서 가장 작은 지수는 1이므로 3의 1제곱, 5라는 소인수에서는 소인수 5가 없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곱하기 1은 곱하기 5의 0제곱과 같으므로 0이 소인수 5의 가장 작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눗셈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2 곱하기 3인 6이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지수가 작은 쪽의 소인수들을 곱해서 만든 최대 공약수도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0제곱이므로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큰 쪽을 쓰면 됩니다. 소인수가 2인 경우 지수가 가장 큰 쪽은 2의 세제곱이고 3은 3세제곱입니다. 5는 5의 1제곱이 지수가 가장 큰 수입니다. 앞선 연산 방법과 비교해보면 2가 3번 곱해져 있으므로 2의 세제곱이고 3은 2번 곱해져 있으므로 3의 제곱이고 5는 한 번 곱해져 있으므로 5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두 방식 모두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를 A, B라고 놨을 때 최대 공약수로 나눠서 스몰 a와 스몰 b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로 나눴기 때문에 스몰 a와 스몰 b는 더 이상 공약수가 없는 수 서로소입니다. 여기서 a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a와 같다고 할 수 있고 b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b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니은자로 곱하면 되니까 최대 공약수 곱하기 a 곱하기 b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는 a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a라고 바꿀 수 있고 b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b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a 곱하기 스몰 b는 최소 공배수와 같으므로 치환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최대 공약수 곱하기 a 곱하기 b를 최소 공배수로 바꾸면 a 곱하기 b는 ab의 최소 공배수 곱하기 ab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합니다.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는 수직선 상에서만 거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수직선이라는 것은 직선에 수를 써넣었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7 같은 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7이므로 플러스 7의 절대값은 7이라고 씁니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4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써주면 됩니다. 거리에는 방향이 없으므로 4라고 쓰면 됩니다. 고등수학 과정에서 기하와 벡터라는 선택 과목을 배우면 나오는 내용 중에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고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면 거리, 무게, 질량 같은 단위들은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거나 방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야 했을 때 마이너스 30kg이야 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벡터량은 방향이 같이 존재하는데, 온도의 경우 영상 30도는 매우 덥지만 영하 30도는 매우 추운 날씨인 것처럼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마이너스 4에 표시된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원점에서 왼쪽으로 4만큼 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방향과 크기가 있는 벡터량입니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씌우면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인 거리로 바꾸는 연산인 것입니다. 단순히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고를 확장해 봅시다. 절대값 x가 4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x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점이니까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x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직선이 위아래로도 있는 좌표평면이라는 곳에서 절대값이 4인 값은 어디일지 생각해 봅시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인 지점들이 x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x가 될 수 있고, 또 원점에서의 거리가 4인 지점들을 찾아보면 이런 점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4인 점들을 모으면 반지름이 4인 원의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호와 부등호의 한자를 보면 부등호에는 아니 부자가 있고, 영어도 반대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 인이 있습니다. 등호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기호라면 부등호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가 더 크거나 A가 더 크다는 기호가 있고, B가 더 크거나 같고 A가 더 크거나 같다는 기호도 있습니다. 개념을 충실히 알기보다는 연산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 단원입니다. 등식의 성질, 즉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호는 성립한다 해서 부등식을 연산할 때 달라진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음수를 곱하거나 역수를 취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입니다. 예를 들면 4가 3보다 더 큰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되고, 크기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3이 더 크게 됩니다. 또 2분의 1과 3분의 4를 비교하면 3분의 4가 더 큰데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분모 분자를 바꿔야 하니까 1분의 2와 4분의 3이 되고 좌변이 더 큰 수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4층 연산과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 그리고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연산을 확장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하고 등식에서 부등식으로 확장시켜서 연산을 하는 단원입니다. 개념이 많고 복잡한 단원이라기보다는 연산교재로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익혀야 하는 단원입니다. 소수라고 똑같이 불려도 한자와 뜻이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배웠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자연수, 즉 2, 3, 5, 7 같은 소수이고, 다른 하나는 초등학교 때 배운 0.1, 0.2, 0.7 같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소수입니다. 초등학교 때 3분의 1이라는 분수를 배웠는데 3분의 1은 1을 3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이렇게 소수점을 쓰고 이렇게 0을 써서 나눗셈을 하면 0.333333 이렇게 끝이 안 나는 소수가 나오는데, 이를 끝이 없는 소수라고 해서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무한소수 중에서도 이렇게 숫자가 반복되면 순환소수라고 하고, 숫자가 반복되지 않으면 비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한소수는 한계가 있는 소수라는 뜻인데 끝자리 수가 정해져 있는 0.1이나 0.2 같은 소수입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0.123, 123, 123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소수를 K라고 하겠습니다. 이 등식 양변에 10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123.123, 123, 123 이렇게 되고, 우변은 1000 곱하기 K가 됩니다. 이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뺍니다. 그러면 좌변은 123이 나오고 우변은 1000K 빼기 K니까 999K가 나옵니다. 양변을 999로 나누면 999분의 123이 K가 되고, K는 0.123, 123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소수였으니까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0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0을 곱했다면 12.312, 312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이 둘을 빼면 12.189, 189 이렇게 또 다른 순환소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순환소수를 분수
분수꼴로 고칠 때 필요한 곱은 반복되는 숫자의 개수만큼 순환마디의 길이만큼 자릿수를 이동할 수 있는 수를 곱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1, 2, 3이 순환마디이고 이렇게 1000을 곱해서 소수점 뒤에 순환마디의 자릿수를 일치시키면 소수점 뒤는 다 사라지면서 무한한 수가 아닌 유한한 123이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K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려면 순환마디의 길이만큼 10, 100, 1000을 곱해주거나 또는 반대로 0.1, 0.01 같은 수를 곱해줘서 반복되는 수를 일치시킨 후 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반복되지 않는 수를 먼저 정리해 줍니다. 파란색 7, 8 이렇게 두 자리가 반복되지 않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 앞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1, 2, 3이 순환마디, 즉 반복되는 수니까 양변에 1000을 곱해줍니다. 이제 소수점 뒤에 수들의 자릿수가 맞춰졌으니까 뺍니다. 빼면 이렇게 순환소수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연산을 진행할 수 있고 K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순환소수를 분수꼴로 바꾸는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8, 1, 2, 3을 전체수의 배열이라고 부르면 전체수의 배열 빼기 7, 8, 즉 반복되지 않는 수의 배열이 분자이고 분모에는 반복되는 수의 개수만큼, 즉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쓰고 반복되지 않는 수의 개수만큼 0을 써서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은 앞선 내용처럼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유도 과정을 충분히 연습한 뒤에 쓰셔야 합니다. 어떤 유한소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한소수를 분수꼴, 정수분의 정수꼴로 바꾸면 자릿수만큼 0을 붙인 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10의 8제곱,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이 되고 약분을 한다면 이렇게 지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배웠는데 이 분수는 약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기약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유한소수를 분수로 고치면 10의 몇 제곱꼴로 분모가 나오는데 소인수분해하면 2의 몇 제곱과 5의 몇 제곱꼴이 나올 거고 약분하면 2와 5의 지수만 작아지게 됩니다. 결국 유한소수는 기약분수로 나타낸 후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소인수는 2와 5만 나오게 됩니다. 이 논리로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인지 아니면 무한소수 중 정수분의 정수꼴로 바꿀 수 있는 순환소수인지를 알 수 있는데 기약분수의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와 5만 있으면 유한소수이고 2와 5를 제외한 다른 소인수가 남아있으면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곱근은 음이 아닌 수 A에 대하여, 즉 0이나 양수에 대하여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X의 제곱이 A와 같다고 했을 때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니까 집중하고 봐주셔야 합니다. 9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그냥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를 줄여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보면 플러스 3도 제곱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9가 되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9의 제곱근입니다.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둘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곱근 9는 루트라는 기호를 한국어로 그냥 해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는 3의 제곱이므로 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3이 됩니다. 제곱근은 제곱을 없애주는 연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등과정에서는 제곱근 9는 9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하게 되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고 지수법칙에 따라 지수끼리 곱하면 3의 1제곱이 나와서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과정이지만 세제곱근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곱근이 2분의 1제곱인 것처럼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근 8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등과정이니까 여기서는 9의 제곱근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둘이라는 것과 제곱근 9가 3 하나라는 것만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제곱근의 4층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은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각 무리수로 묶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를 두 번 더하면 2A라고 쓰는 것처럼 루트 3을 두 번 더해야 하니까 2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인 것처럼 루트 3 빼기 2 루트 3은 루트 3이 하나인데 루트 3을 두 개 빼야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도 기존 연산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개념보다는 일단 연산을 반복해서 기술적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곱근의 연산에는 다른 연산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루트 2분의 루트 5는 어느 정도 되는 값인지 추측하기가 힘듭니다. 초등수학에서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를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모는 2가 나오고 분자는 루트 10이 나옵니다. 연산은 어차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연산에 집중하지 마시고 개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분의 루트 10이 나오면 루트 10은 루트 9보다는 크니까 3보다 조금 더 큰 수일 거고 2로 나누면 대충
1.5보다 조금 크겠구나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분수를 유리화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공식 중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했던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빼기가 있으니까 더하기를 곱해줍니다. 반대로 분모에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기 곱하기 더하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3 빼기 2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충분한 연산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다는 기호를 등호라 하고 등호의 왼쪽을 좌변, 등호의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성질입니다. 여기서 0을 양변에 곱하는 경우는 어차피 양변이 0이 돼버리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것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0을 곱하거나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0을 더하거나 0을 빼는 것도 식의 변형에는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x-4는 7이라는 등식이 있다고 예를 들면 이 좌변과 우변을 한 번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오른쪽에서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뺄셈도 한 번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빼시면 됩니다. 곱셈도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식을 이렇게 묶어놓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실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연산 실수가 이런 것들인데요. 2x 더하기 4는 2y라는 등식이 있는데 양변을 2로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4와 2만 나눠서 2라고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올바르게 연산하면 이렇게 2x 더하기 4 전체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2x가 아니라 x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는 기존에 있던 좌변과 우변의 연산을 모두 한 이후에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산 실수를 줄이려면 한 번에 묶어놓고 연산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양의 연습을 이미 하셨고 이미 괄호 없이도 등식을 이용한 식을 정리하실 때 연산으로 인한 오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고 하시던 연산 방법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도 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3x 더하기 2x를 더하면 5x가 나오는데 결국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같은 문자로 묶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y가 있는 항은 y와 2y이고 둘을 더해야 하니까 3y라고 정리하면 되고 xy가 있는 항은 이렇게 xy와 2xy가 있으니까 3xy가 됩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뺄셈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2x를 연산하면 마이너스 5x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2y를 연산하면 마이너스 3y입니다. 마이너스 xy 연산하면 마이너스 3xy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문자로 묶으면 연산이 가능한데 덧셈 뺄셈 연산이 가능하도록 같은 문자와 같은 차수들로 이루어진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곱셈과 뺄셈도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는데 이해하면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연산을 반복하셔서 익숙해져야 끝나는 과정입니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길이가 ax, b, cx, d라고 할 때 작은 직사각형의 각각의 넓이를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ac x의 제곱, ad x, bc x, bd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작은 직사각형 넷을 합한 넓이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각각 다시 보면 acx의 제곱, adx, bcx, bd를 모두 합하면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와 같다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ab와 같다는 것과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와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처럼 놓고 가운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놓으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서 오른쪽으로 2ab만큼 가면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만큼 왼쪽으로 가면 즉 2ab만큼 빼면 a 빼기 b의 전체 제곱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생각을 해보면 수직선상에서 a 빼기 b 전체의 제곱에서 2ab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a 빼기 b 전체의 제곱에서 2ab만큼 두 번 더하면 다시 말하면 a 빼기 b 전체의 제곱에서 4ab만큼 더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반대로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에서 2ab만큼 빼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오고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에서 빼기 4ab를 하면 a-b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a는 x라 놓고 b는 x분의 1이라 놓으면 a 곱하기 b는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이 됩니다. 모든 식을 이렇게 치환해보면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2ab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는 식은 x-x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과 같다는 식이 되고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4ab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과 같다는 식은 x-x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과 같다는
같다는 식이 됩니다. 또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는 식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과 같다는 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빼기 4ab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과 같다는 식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4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과 같다는 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곱셈 공식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추가로 배울 공식까지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에서 정비례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비례는 x값이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y는 ax라고 표현합니다. 이 a값이 1, 2, 3으로 바뀌면 y는 x에서 y는 2x로, y는 3x로 바뀌게 되고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y는 마이너스 x에서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3x로 음수에서 a값이 작아지면 y축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가 분수일 경우 그 값이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감소하면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뀌면 y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y축에 가까워지고 작아지면 x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분의 a로 쓸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식을 살펴보면 양변에 x를 곱해서 x 곱하기 y는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x와 y는 변수기 때문에 값이 변하지만 a는 상수여서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반비례 그래프라는 것이 x좌표, y좌표를 곱한 값이 a라는 값으로 일정한 그래프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값이 1인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a값이 2인 y는 x분의 2의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에서 더 멀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좌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좌표의 x좌표와 y좌표를 곱한 값, 즉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가 a값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a값이 2인 그래프 위에 한 점을 표시하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첫 번째 반비례 그래프의 a값은 1이고 두 번째 그래프의 a값은 2이므로 주황색 사각형의 넓이는 1이고 녹색 사각형의 넓이는 2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a값이 0.5로 바뀌면 이렇게 원점에 더 가까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a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a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a값이 마이너스 0.5일 때는 반대로 원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국 둘을 종합해서 보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지고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원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좌표 평면에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b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 위에 있는 한 점을 파란색 x, y라고 놓겠습니다. 이 점을 포함한 파란색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녹색 그래프가 나온다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x에 3을 더했을 때 녹색 x가 나오고 높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파란색 y는 녹색 y와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3을 빼면 파란색 x는 녹색 x 빼기 3과 같다는 등식이 됩니다. 파란색 x와 파란색 y의 관계식인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b에 파란색 y는 녹색 y와 같으니까 파란색 y는 녹색 y와 바꾸고 파란색 x는 녹색 x 빼기 3과 같으니까 파란색 x 대신 녹색 x 빼기 3으로 바꾸면 이렇게 녹색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b라는 등식이 나오고, 이 등식은 녹색 x와 녹색 y에 관한 등식 또는 녹색 직선의 그래프가 됩니다. x였던 자리에 x-3이 들어가므로 이 과정을 줄여서 정리하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3을 대입한다 입니다. 2차 함수에서의 평행 이동도 같은 방식입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려면 x 대신 x-3을 대입하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울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평행 이동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선 그래프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것을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은 a는 기울기, b는 y절편으로 기하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식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직선 그래프를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꼴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 등식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인 등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a'은 a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a, b, c, d, e, f를 쓰지 않고 a, b, c 하고
방정식으로 A', B', C'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일반형으로 표현된 직선 그래프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양변을 y의 개수로 나눠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각각 파란색과 녹색으로 나오고 두 그래프의 y절편이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면 x의 개수인 파란색과 녹색이 같은 수이고, 만약에 y절편이 같다면 상수항인 노란색과 분홍색이 같은 수이게 됩니다. 이 관계를 좀 더 보기 편하도록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서 생략이 가능해지고, 양변에 B'을 곱하고 다시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B분의 B'은 A분의 A'과 같다는 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y절편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면 이렇게 B분의 B'은 C분의 C'과 같다는 식이 됩니다. 여기서 B분의 B'은 양쪽에 다 있는 식이니까 두 등식을 B분의 B'으로 연결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면 A분의 A'은 B분의 B'과 같을 것이고, 두 그래프의 y절편이 같다면 이렇게 녹색 등식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경우 하나의 근을 갖는 연립방정식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 경우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므로 두 직선에서 A분의 A'의 값과 B분의 B'의 값은 다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평행하는 두 직선의 경우는 같은 상황으로 근이 없는 연립방정식의 경우와 같은데,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하므로 이렇게 A분의 A'은 B분의 B'과 같지만 C분의 C'과는 달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두 직선의 경우 또는 둘 이상의 근을 갖는 연립방정식의 경우 기울기와 y절편은 모두 같아야 하므로 A분의 A'과 B분의 B', C분의 C'이 모두 같다는 등식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방정식의 뜻은 변수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x는 3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 x에 4를 대입하면 이 방정식은 거짓이 되고, x에 3을 대입하면 이 방정식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변수값을 해라고 부르거나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을 찾는 공식을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1차 방정식, 즉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인 방정식에서의 근의 공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1차 방정식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만 남기고 정리하면 됩니다. b를 이항하고 a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이고, 내림차순 정리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 식을 정리해서 한 변에 x만 남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x가 들어있는 항을 a로 묶으면 이렇게 묶입니다. 여기서 괜히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을 더하고 다시 빼줍니다. 같은 값을 더하고 뺐으니까 등식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녹색 항을 괄호 밖으로 빼줄 건데, 밖으로 나가려면 a를 곱하고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분모에 있던 a의 제곱이 약분되면서 a로 바뀝니다. 파란색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잠깐 여기서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과 같다는 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일단 통분을 하기 위해 c만 있던 항을 분모 분자에 4a를 곱해서 4a분의 4ac라고 바꿔줍니다. 여기는 틀리기 쉬운 부분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4a로 통분할 때 b의 제곱 더하기 4ac가 아니라 b의 제곱 빼기 4ac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5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을 연산해보면 4가 나옵니다. 만약 그냥 부호를 바꿔주지 않으면 5 빼기 2분의 3 더하기 1이 되고, 이를 연산하면 4가 아니라 3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바꿔서 보면 5 빼기 2분의 3 빼기 1로 바꾸면 정상적으로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분배 법칙 때문인데, 분자에서 진행되는 연산은 실제로 연산 순서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산 순서가 바뀌면서 괄호를 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괄호를 풀 때 다시 플러스가 나와야 하므로 묶을 때는 마이너스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결국은 분배 법칙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산을 통해 연습하시면 충분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분수를 우변으로 이항해 줍니다. 그 다음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데 x의 제곱은 4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4가 되는 수를 찾으라는 뜻이고, 플러스 2를 두 번 곱하거나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 4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x의 제곱은 2의 제곱과 같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모양이 된 거고, 제곱을 하고 제곱근을 씌웠으니까 연산이 되면서 사라지고, 이렇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 남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에서 제곱이 사라지고 우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4a의 제곱은 2a의 전체 제곱이고 루트 2a의 전체 제곱은 2a라고 쓸 수 있으니까 분모까지 내려온 제곱근의 기호를 분자까지만 내려오게 하고 분모에 있던 4a의 제곱은 루트 기호를 없애면서 2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모가 2a로 바뀌고 루트 기호는 분자에만 씌워지게 됩니다. 이제 2a분의 b를 이항하고 분모를 2a로 묶어서 한 번 했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공식이 나오고 교과 과정에서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근의 공식이라고 하면 이 공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식 변형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고 이 유도 과정을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등식을 x만 좌변에 남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우변에 남게 되고 이를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좌변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우변은 y인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근의 공식에서 유도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를 이 식에 x 대신 넣으면 y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양수일 때 2차 함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우상향,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근의 공식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노란색을 기준으로 분홍색만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두 근이 나오게 됩니다. 두 근을 x 대신 대입하면 y는 0이 나오니까 이 그래프에서 y 값이 0인 지점, 즉 x절편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a가 양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분홍색 값인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분모가 양수이고 분자인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도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분홍색은 양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더하기 분홍색은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되고 노란색 빼기 분홍색은 그래프의 왼쪽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되게 됩니다. 결국 노란색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준으로 두 근이 위치하게 되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식이 전체 그래프의 대칭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노란색 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두 근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면 이 파란색 점의 y좌표 값이 최소값일 거고 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식에 x 대신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하면 이 파란 점의 y좌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y좌표 값은 이 함수에서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에서는 이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평행이동과 함께 보면 이렇게 y는 ax의 제곱이었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빼기 4a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노란색은 p로 바꾸고 녹색은 q로 바꾸면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우하향,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똑같은 식인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지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이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더하고 뺄 분홍색 식이 아예 0이 되므로 중근을 갖게 됩니다. 중근을 하나의 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근이 겹쳐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일 때는 음수의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중학교 수학에서는 안 배우기 때문에 근이 없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수학자 가우스가 n차 방정식에서는 n개의 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는 2개의 근이 존재해야 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인 경우 근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울 허수, 즉 허근이 나오게 되고 이 두 허근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복소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배우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고 배우게 됩니다. 이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두 근을 더하고 연산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두 근을 곱하면 합차 공식에 따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하면 a분의 c가 나옵니다. a, b, c가 모두 유리수인 경우 만약 두 근 중 하나의 근이 3 더하기 루트 2처럼 무리수가 나온다면 무리수가 나온 이유가 이 제곱근 형태 때문일 거고 이 제곱근 형태의 식 앞에는
한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무조건 3 빼기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근을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ABC가 모두 실수일 때 허근이 하나 나왔다면 나머지 근도 이렇게 켤레근으로 나오게 됩니다.